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는 칼 융, 심리학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요. 진짜 심리적 치유가 무엇인지 그 증거들을 아주 흥미롭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치유라고 하면 그냥 행복해지는 걸 생각하기 쉬운데 이 자료는 그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죠. 오히려 자기 안의 어두운 면, 그러니까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는 게 진짜 치유라고 정의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논의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될 것 같아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그림자 통합이라는 모델이 과연 심리적 성숙과 치유의 가장 근본적인 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이건 개인의 내면에만 너무 깊이 파고든 현실에서는 좀 이루기 힘든 이상적인 이야기는 아닐까요? 맞습니다. 저는 전자의 입장에서 이 그림자 통합이야말로 겉으로 보이는 행동 변화를 넘어서는 진짜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치유의 본질이라고 추정하려 합니다. 저는 그 관점이 가진 깊이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모델이 치유라는 걸 지나치게 내면의 문제로만 한정하고 어쩌면 우리에게 비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는 그런 비판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 자료의 핵심은 결국 치유가 어떤 좋은 감정을 느끼는 상태가 아니라 내 안의 어두운 면, 즉 그림자를 인정하고 다룰 줄 아는 그 성숙함 그 자체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림자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으니 이걸 먼저 간단히 짚고 넘어갈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그림자는 그냥 내가 나답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인정하기 싫어서 무의식에 꼭꼭 눌러 담아버린 내 모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늘 친절한 사람이어야 해 라고 믿고 싶어서 내 안에 어떤 이기심이나 공격성을 아예 없는 척하는 거죠. 네, 그렇게 억압된 부분들이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치유의 첫 번째 증거로 드는 게 바로 투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 투사라는 것도 간단히 말하면 내가 보기 싫어서 외면했던 내 그림자를 다른 사람한테서 발견하고는 막 비난하는 현상이거든요. 가령 제가 제 안의 권위적인 면을 인정하기 싫을 때 유독 다른 사람의 사소한 조언이 굉장히 권위적으로 느껴져서 화가 나는 것처럼요. 내 안의 그림자를 남에게 딱 비춰보는 거죠. 근데 치유가 시작되면 이런 투사가 줄어듭니다. 이건 단순히 남 탓 안 하는 착한 습관이 생겼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외부 자극에 발끈하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의식적인 분별력이 생겼다는 뜻이고요. 이건 심리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가스라이팅 면역이나 반복 강박의 종료 같은 다른 증거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행동 교정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면의 중심이 바로 서야만 가능한 아주 깊은 차원의 변화인 거죠. 네,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림자나 투사 같은 개념이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강력한 도구가 되는지는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저는 그 모델이 치유의 전체 그림에 보여주기보다는 한쪽 면을 너무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 행동적인 기술의 중요성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료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경계 설정은 물론 심오한 내적 통합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건 아주 구체적인 의사소통 기술이나 관계 맺기 훈련을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미안하지만 그건 좀 어렵겠습니다 라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하는 연습을 반복하면서 오히려 내면의 경계가 더 단단해지기도 하거든요. 이 모델은 그런 구체적인 노력을 좀 건너뛰고 오직 내면의 깨달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결과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행동이 내면을 바꿀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모델이 제시하는 최종 목표가 어쩌면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자료 마지막에 나오는 심리적으로 무철 수 없는 힘이라는 표현, 정말 멋지고 강력하게 들리죠. 하지만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에게 이게 거의 신화적인 경지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치유의 목표가 반드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무적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새로운 좌절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훌륭한 방향인 건 맞지만 이걸 유일한 정답이나 최종 목표로 삼는 건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말씀하신 대로 치유의 본질이 내적 성숙이 먼저냐, 외적 기술 습득이 먼저냐, 이건 참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좀 다르게 보는데요.
자료에서 또 다른 증거로 모호함을 견디는 능력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아주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세상은 흑백이 아니야 라고 머리로 이해하는 그런 인지적 기술이 아닙니다. 자료의 표현에 불리자면 한 사람 안에 선함과 잔혹함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그 모순 자체를 어떻게든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마치 우리가 존경하던 인물이 사실은 큰 결점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를 좋은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으로 딱 잘라 규정하지 않고 아, 복잡한 사람이구나 하고 그 불편함을 끌어안는 것과 같죠. 이건 내면의 그릇 자체가 넓어졌다는 근본적인 성숙의 증거라고 봐야 합니다. 이런 내적 통합이 이루어지면 아까 말씀하신 그 경계 설정 같은 행동들은 그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행동을 통해 내면이 바뀔 수 있다는 점만큼이나 내면의 그릇이 넓어져야 행동이 자연스러워진다는 점도 분명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둘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내적 통합이 먼저일까요? 행동 변화가 먼저일까요? 약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기도 한데요. 죄책감 없이 자기 선호를 말하는 연습을 의식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즉 부드럽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이전에는 몰랐던 내 안의 단단한 중심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행동이 내면을 탐험하는 길이 되기도 하는 거죠. 왜 반드시 깊은 내적 통합이 행동보다 앞서야 한다고 가정해야 할까요? 자료에 나오는 그 조용한 단호함이라는 건 깊은 깨달음의 산물일 수도 있지만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사회적 기술훈련의 정수일 수도 있습니다. 내면과 행동은 서로를 강화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게 아닐까요? 물론 상호작용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상호작용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동 훈련으로 얻은 단호함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는 효과적이겠죠. 하지만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형태의 공격이나 혼란 앞에서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스라이팅에 대한 면역이라는 개념이 왜 중요한지가 드러납니다. 여기서 면역이라는 건 자신의 감정, 의도, 현실을 스스로 확신하는 능력이 외부의 어떤 흔들기에도 굳건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면서 나를 탓할 때, 아, 저건 저 사람의 문제이지 내 현실이 아니야 라고 즉시 알아차리고 내면의 평온을 지키는 힘이죠. 이건 일시적인 기술 습득을 넘어선 진정한 심리적 독립이고 치유의 핵심적인 성취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면역이라는 단어가 제가 좀 문제 삼고 싶은 지점입니다. 면역이라니 마치 바이러스처럼 외부의 영향을 완벽하게 차단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나요? 어떤 외부의 주장도 내 마음 풍경을 흔들 수 없다는 말은 좀 너무 절대적으로 들려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잖아요. 완전한 면역 상태를 목표로 삼는 것보다 가스라이팅 시도를 더 잘 알아차리고 건강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생긴다고 보는 게 더 현실적이고 건강한 목표가 아닐까요? 그럼 면역이 아니라면 어떤 단어가 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항력 정도일까요? 저항력도 좋고 저는 분별력 혹은 회복 탄력성이 더 정확하다고 봐요. 전혀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외부의 영향으로 잠시 흔들리더라도 금방 내 중심을 되찾는 능력이죠. 면역이라는 단어는 자칫 타인으로부터 나 자신을 완전히 분리하고 고립시키는 상태를 이상적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상호작용의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것처럼 들릴 위험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면역이라는 단어를 고립이 아니라 주권의 확립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아예 듣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이나 투사가 나의 현실 인식을 마음대로 왜곡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면의 국경선이 분명해졌다는 의미로요. 그 주권이라는 해석은 흥미롭네요.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 개념이 결국 이 모델의 최종 단계, 멈출 수 없는 힘과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바로 그 힘이라는 표현이 이 모델의 가장 큰 함정이라고 봅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을 파고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멈출 수 없는 힘이라니 그 비유가 왜 강력하게 들리는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강력함 때문에 오히려 걱정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자료 스스로가 이걸 매우 희귀한 유형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거든요. 이건 마치 치유라는 과정이 소수의 선택받은 영웅만이 도달할 수 있는 특별한 경지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치유란 상처와 공존하면서 삶을 그럭저럭 살아내는 법을 배우는 훨씬 더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 아닐까요? 멈출 수 없는 힘이라는 거창한 목표보다는 깨지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와닿는 현실적인 치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치유를 너무 특별하고 좀 도달하기 어려운 무언가로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 우려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표현을 비유로서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파괴적이거나 공격적인 힘이 아니에요. 자료의 설명을 보면 공감은 깊지만 그로 인해 고갈되지 않고 또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되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으며 필요할 때는 자신과 타인을 지키는 전사가 되는 굉장히 균형 잡힌 힘을 의미합니다. 타인에게는 안전한 존재가 되면서도 스스로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가장 성숙한 심리 상태를 이보다 더 효과적으로 묘사하는 비유가 있을까요? 시기하다고 해서 추구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등대라는 비유는 좋네요. 하지만 너무 멀리 있는 등대는 때론 절망감을 주기도 하죠. 그 등대에 닿지 못하는 수많은 배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는 치유의 가치가 도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 그 자체에 있다고 봅니다. 상처가 완전히 사라져서 무적의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춤을 추는 법을 배우는 것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이 모델이 그 과정의 소중함보다는 완성된 상태의 위대함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아닌지 그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논의를 슬슬 마무리해 볼까요? 결국 이 자료가 말하는 치유는 결점 없는 나를 만드는 조각이 아니라 흩어진 내면의 조각들을 그로 모아서 깨졌지만 더 큰 그릇이 되는 과정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이 목표가 아니라 온전함이 목표인 셈이죠. 투사 감소부터 모호함의 수용에 이르기까지 이 7가지 증골들은 그 심오한 내적 여정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이정표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을 향한 길에도 여러 지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모델이 제공하는 깊이 있는 통찰만큼이나 치유의 목표와 과정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내면의 깊은 탐험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한 걸음씩 걷는 법, 넘어지지 않고 관계 맺는 법을 배우는 구체적인 기술도 그에 못지않게 소중한 나침반이 될 수 있다는 걸요. 결국 치유란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둠을 들고 움직일 수 있는 존재로 변해가는 과정이다. 자료의 마지막 이 문장은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의 양쪽 입장을 모두 아우르는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논의가 청취자 여러분께서 자료의 내용을 여러 각도에서 깊이 있게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